모닝입니다. 아침 조식이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제가 여기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너무 이쁘죠? 정말. 아이고, 주차하시느라고 힘 많이 드시네요, 우리 김 여사님. 아이고. 네, 독고투절지입니다. 오랜만에 차에서 하게 되네요. 이게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네요. 원래 이제 독고투절지가 올해 5월 달에 차에서 한번 제가 영상 찍은 게 팍 터져가지고 11만 뷰가 돼가지고 그때 구독자 5,500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차를 조금 빼달라 그래가지고 빼줬는데 앉은 김에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저번에 그 8월 물가 나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가 이번에 어젠가 며칠 전에 4%가 나오면서 이게 또 갑자기 시장의 화두가 또 다시 인플레 됐어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해드리지만 인플레는요 정말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짓누를 수 있는,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주제라 생각하고요.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무튼 시장이 너무나도 희망 섞인 전망들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인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전망들, 시장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2차 스파이크, 제 뷰를 말씀드리면 물가는 뭐 작년처럼 막 9% 10%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목까지 차오른 그런 물가 상태고, 자, 물가가 지금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인건비, 그리고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돈들, 그리고 그래서 공장도 엄청나게 지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급망 붕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전쟁이 작년 2월에 터졌잖아요. 근데 그 전해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촉발시킨 건 아닌데, 전쟁 같은 경우는 유가를 올리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문제도 어느 정도 정체가 된 상황이 됐고, 공급망도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다 풀려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3.5%대 그 실업률을 매달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유가가 30%나 올랐습니다. 30%는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시킨 그런 상황이고, 조금 고개를 틀었어요. 이게 유가가 전체 그 CPI 차지하는 비중 3%밖에 안 되는데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차 가격이 30%씩 움직이진 않잖아요. 집 가격이 30%씩 움직이진 않는데 유가는 뭐 50불에서 120불, 130불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게 다른 그 산업군이라든가 서비스업, 뭐 운수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트를 올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우리가 계속 잘 봐야 되는 거고, 차트 같은 것들을 쭉 보면은 유가와 CPI는요 거의 동행합니다. 동행하기 때문에 유가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90불대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 올 하반기는 유가를 견인하는 그런 물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만큼 물가를 올릴 수 있을까, 얘가. 유가가 얼마만큼 오를지는 누구도 몰라. 이거는 뭐랄까 투기 세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매년 전 세계의 그 석유 소비량은 2%에서 3%씩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는 마이너스 37불도 갔다가 137불도 갔다, 이렇게 막 4배가 아니죠. 몇 배인지 지금 계산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유가라든가 에너지, 원자재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공급과 수요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공급과 수요로 얘네들을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틀린 겁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여의도에서 차티스트, 두 번째가 원자재. 이 원자재는 투기 세력들이 이 전체적인 그 거래량, 가격 변동량을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가지고, 천연가스 특히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투자하실 때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게 매크로인데, 매크로가 얘네들을 반영할 때도 있고 안 반영할 때도 있고, 시차를 두고 반영하거나 아예 무시해 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투자, 유가 투자, 천연가스 투자, 원자재 투자, 코모디티 투자가 진짜 어렵다, 여기는 다 투기다. 사실은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크로대로 안 가고, 특히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거든요, 기후. 근데 기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홍수가 나고 언제 가뭄이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특히 여기 중남미는 지금 멕시코부터 중미까지는요 지금 가뭄이야, 가뭄. 예상 못한 가뭄. 작년에도 안 그랬는데 오늘 이렇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야 되는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기 안티구아 5일 있으면서 비 한 번 봤어요. 한 번도 5분밖에 안 내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커머디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진짜 카지노에서 그냥 베팅한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물가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제가 잘 세긴 하지만 지금 뭐 스크립트가 있는 상태로 제가 하는 이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뭐 100불 갈지 뭐 110불 갈지 뭐 분분해요. 근데 이거 저는 뭐 유가 전망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 왜냐면 아무도 모르고 신밖에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맞추면 운이 좋은 거고 못 맞추면은 그냥 퇴출될 거지. 이게 이 바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은 유가 상승 촉발시킨 거는 뭐 경기가 되게 좋아서 촉발시킨 것도 아니고 딱 하나잖아요. 감산. 그리고 감산은 늘 그랬듯이 언젠간 깨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가 독을 품고 바이든 재선을 이제 그 저지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비오펙 국가들이 오펙 국가들 중에선 얘네 둘 빼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비오펙 국가들은 오히려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이제 사우디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합당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네 논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 투기적인 시장들은요, 이 뭐랄까 그 샥이 올 때가 있거든요. 확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뭐 피크를 뭐 110분, 20분, 30분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뭐 미국 경제가 내년에 좀 떨어진다. 이번에 3분기가 2.4% 나왔잖아요. 그 GDP가.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1%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몰라. 매크로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도 틀렸고 작년에도 틀렸고 내년에도 또 틀릴 거기 때문에 진짜 1% 나올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갈지 아니면 뭐 2% 또 갈지 그건 모르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계속된 그 자금들은 점점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IRA를 보고 많이들 들어왔는데 미국이 뒤통수를 치는 거 보고 투자를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하거나 뭐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같이 완전 이기적으로 혼자 막 엄청나게 막 성장을 할 가능성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지 않겠나. 올해에 비해서 내년 좀 약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다 좋은데 덥네요. 더워. 에어컨을 틀면 또 소리가 막 들어가니까 좀 쉬었다 해서 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그때 아마 70불 좀 위쪽으로 넘어갈 때 유가가 이제 CPI 영향 줄 거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뭐 그 상황 그대로 지금 된 상황이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도미노 효과가 돼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예요. 저는 한번 그 뷰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거의 그대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말을 막 시중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전문가들에 비해서 막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고 뷰도 계속해서 한번 놓으면은 계속 그대로 가니까 영상은 많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제 전 영상들도 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얘가 올라가 봤자 그리고 올라가 봤자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올라가도 이 한계가 좀 있을 거다. 기간적인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CPI에도 영향은 주긴 주겠지만 제한적인 그런 한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약할 것 같다. 영향을 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한계가 있으면 CPI도 결국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이 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면 CPI도 떨어지게 되고 정상화가 되는 거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국가가 그 자국에서 이제 그 제품 생산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동량이 다 자기 나라에서 만드니까 자기 나라 자원 가지고 뚝뚝뚝 해가지고 다 만들고 있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비교 우위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 어떤 상품을 만들 때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들고 다른 나라가 그걸 수입하고 그 수입한 나라가 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그 다른 나라에서 요거를 이제 수입을 해 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물물교환 같은 이제 시대죠. 분업화, 전 세계 분업화였죠. 이게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그걸 확 깨버렸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겠다. Make great again 뭐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예전에 5월 달에 이건 물병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이스 라떼 같은 거 드시면은 여기에 이제 리드 있잖아요. 뚜껑 빨대 꽂고 그 리드도 미국에 가면 요즘에 Made in USA가 찍혀 있어요. 그게 중국에서 예전에 만들 때 수입할 때 엄청 싸게 들었는데 지금은 인건비 엄청나게 비싼 나라가 여러분 미국인 거 아시죠? 그 나라에서 만드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소비자들이 전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물가는 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오래 갈 것 같아요. 잔잔하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제가 작년 11월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 만나면 이게 폭락 주저앉을 거고, 이게 가장 큰 피해라든가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이다라는 얘기를 작년 2022년 11월에 푸켓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나리오 되고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9월을 지금 중순이거든요. 9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1일 목요일 자정인데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챗 GTP에 대한 검색률이랑 그리고 그 프로그램 열어놓고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챗 GTP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챗 GTP잖아요. 물론 얘가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이렇게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가입도 안 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3월달부터 얘가 이제 시장에 완전히 큰 파급력을 줬잖아요. 올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겠지만, 두 번째로 볼 때는 주식시장 자체로 볼 때는 요 AI, 엔비디아, 챗GPT인데,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제 TSMC잖아요. 엔비디아는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지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 설계만 하고 이제 TSMC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TSMC한테 주문량을 줄였죠. 잠깐 줄여봐. 지금 우리가 이게 애들 서버라든가 이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왜냐면 챗GPT가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문량을 줄이다 보니까 TSMC도 노광장비 업체인 EUV 만드는 업체인 그 ASML에다가 장비 발주를 줄였죠. 이게 도미노처럼 가는 거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3월에 무지성 매수를 할 때 저는 지켜봤거든요.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좀 지켜보자. 이건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스마트폰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Dreams come true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을 굉장히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맞추는 거는 베스트 애널도 못 맞추는 영역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아주 장밋빛 전망, 애널리스트의 그 전망에 따라서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물을 먹고 있는 곳이 이제 반도체, 특히 한국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는데, 리서치 센터들도 늘 이제 탑픽 종목에 삼성전자가 있고, 뭐 시황이 좋든 말든,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황이 좋을 때는 끝없이 갈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사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물 먹고, 저는 삼성전자를 주식으로 벌었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유튜버 중에서 뭐 어떤 택시 운전사가 뭐 20년 동안 샀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운에 얻어 걸린 거지. 그 사람이 뭐 미래를 내다봤겠어요.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반도체 미래 뭐 그 기술을 다 알고 뭐 스택도 알고 뭐 이게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자기의 철학에 맞춰서 간 거지. 그게 대단한 거죠. 그 철학 얘기하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퀀트 책을 아마 이번 주까지 읽고 이제 서평을 이제 멤버십 방송 나눌 건데, 강한국 작가 책도 있고, 뭐 고영진 이라는 그 메릴린치 뉴욕에서 퀀트로 활동했던 분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퀀트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에드소프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3권 중에서 책 1해서 2주 동안 읽는 게 저희 이제 커리큘럼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주식 투자자의 개인 투자자로서 롤 모델이 바로 강한국 작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분이 과거가 증권사 쪽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도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핸디캡이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증권사 오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투자해요. 한 사람한테, 직원한테, 신입 사원한테.
1억 이상 투자합니다. 교육에. 이것저것 엄청 합숙시키고, 저도 처음 들어오자마자 거의 2달 가까이 합숙시키면서 그 수많은 책들을 그 거의 막 고시생들 공부할 만큼 책들을 엄청 공부시키거든요. 그리고 뭐 증권사 직원들은 막 되게 막 그 사악하고 막 돈밖에 모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멍청하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식도 못한다고. 그런데 사실 그 증권사 들어오는 애들이야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저희 한 130명인가 신입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30%가 서울대였고, 그 다음에 연고대 이런 애들, 스카이 쪽으로 자르거든요. 왜냐면 연봉을 많이 주니까 많이 이제 그쪽 애들 몰리죠. 한 몇 년 일하면 연봉 1억이 돼요. 적어도 5년 차가 6년 차 됐을 때 1억을 찍었었고, 대리 때, 34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연봉이 우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세금을 엄청나게 떼니까, 35% 떼니까. 근데 야, 그러면 연봉 3천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예요.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무직으로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지금의 자산가가 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산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산가가 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노이즈에 전혀 신경 안 쓰고 휘둘리지 않는 스타일.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석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공부한 거를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내 원칙이 정립이 됐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밀고 가는 거지. 그것도 앞뒤 안 보고. 시장이 뭐 어떻든, 뉴스 어떻든, 애널리스트가 뭐라 하든, 증시 전문가들이 뭐라 하든, 연준이 뭐라 하든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방법은 퀀트라는 방법 썼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비주류죠. 비주류인 방법인데 어쨌든 그걸로 본인이 성공한 거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자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정리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비아냥거리고, 너 왜 노아의 방주처럼 산 위에다가 배를 이렇게 짓고 있냐, 건조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 한국인데,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 원칙 있으면 원칙도 쭉 가다 보면 맞아요. 맞고, 지금까지 제가 뭐 작년부터 했던 얘기들이 뭐 틀린 게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차피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세요. 왜냐면 나는 내 원칙대로 가는 사람인데 너들은 원칙도 없이 맨날 흘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식 투자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잘생긴 청년이 아침부터 이렇게 물을 주고 있네. 과테말라 사람이거든요. 100% 자기 샵이니까. 근데 벤츠도 앞에도 자기 차요. 근데 과테말라인데 되게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18세기 때부터 그 여기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18세기가 아니라 16세기, 17세기 처음에 스페인 왔을 때 그 크리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스페인 내전 때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아메리카대로 넘어왔거든요. 아시아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쟁, 나치 학살 그런 거 피해가지고 이제 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과테말라 사람이라 하면, 멕시코 사람이라 하면 다 이제 검은 피부 막 이런 사람들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일 민족이잖아요. 이게 단일 민족이 제가 좀 느낀 거 뭐냐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 딱 하나 있어요. 왜냐면 국민 간의 단합이 되게 잘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종 간의 분쟁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데,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는 그 창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이제 획일화된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조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 있어. 이게 장점이긴 한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외국인들, 특히 이제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대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서양인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것도 있고, 요런 차이가, 이런 게 좀 있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어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이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인종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낯설어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수줍어하는 민족이잖아. 원래 자체가 친해지면 뭐 활달해지지만,
고프로가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독고 투자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